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2 온라인 수업을 위한 강의입니다. 오늘은 1단원의 5번째 단원, 고체 결정의 종류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물질의 3가지 상태 중에 이제 기체하고 액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번 시간엔 고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4페이지를 펴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핵심 개념은 바로 분자결정, 공유결정, 이온결정, 금속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화학1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배우면서 얘기를 한 것이라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면심입방 구조, 채심입방 구조, 뭐 이런 거, 단순입방 구조, 뭐 요런 얘기가 오늘은 처음 듣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를 읽어볼게요. 화학결합에 따른 고체 결정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체 결정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이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합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있느냐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구조, 고체에 따라 구조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2가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도입 질문을 한번 볼까요? 과일 가게에 이제 과일이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 위에 거하고 아래 거의 차이가 뭐죠? 위에 있는 애는 그냥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사과는 규칙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처럼 고체 입자들의 배열에는 규칙적인 것도 있고 불규칙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체의 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체는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결정성 고체, 그 다음 또 하나는 비결정성 고체라고 하는데요. 결정성 고체는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구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고체, 이런 걸 바로 결정성 고체라고 하고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고체는 사실 결정성 고체입니다. 석영은 여러분 수정이라고도 하는 건데요. 뭐 게임이나 영화 같은데 이렇게 지하 동굴 같은데 이런 그 육각기둥, 기둥 모양으로 뭐 서 있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 맨 오브 스틸이라고 하는 슈퍼맨 영화에도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뭐 석영 혹은 수정이라고 하는 이런 육각기둥 모양 이런 거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이제 이건 뭐 사실 커팅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건 이제 커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일정한 구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철 이러한 그 일정한 배열이 규칙적인 그런 애들을 바로 결정성 고체라고 하는데 반면에 비결정성 구성 입자의 배열이 불규칙하고 일정한 모양을 갖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유리, 그 다음에 고무, 엿, 플라스틱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2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석영하고 유리 이거 똑같이 사실 SiO2예요. 이거 분자는 아니고요. 원자 결정인데 규소하고 산소가 1대2의 비율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 건데 왼쪽에 있는 결정성 고체인 석영은 그 Si와 O의 결합이 규칙적이에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 유리의 결정 구조를 보면 결합이 어디는 붙어 있고 어디는 끊어져 있고 어디는 길고 어디는 짧고 이런 식으로 불규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규칙적인 걸 결정, 그 다음에 불규칙적인 걸 비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결정성 고체하고 비결정성 고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결정성 고체는 반복되는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구성 입자간 인력의 크기가 모두 같아요. 같은 이제 배열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녹는 점이 일정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비결정성 고체는 배열이 불규칙해요. 그래서 인력의 크기가 위치에 따라 작으니까 따라 다르니까 이렇게 온도를 높여가면 약한 쪽부터 뚝뚝뚝뚝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녹는 점, 예를 들어 뭐 78도 이렇게 딱 정해진 거가 있는가 하면 뭐 78도는 사실 고체가 아니네요. 778도.
네, 그 다음에 뭐 400에서 뭐 45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 즈음에서 이렇게 녹는데 얘가 일정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리, 고무, 엿, 뭐 플라스틱 이런 아이들이 비결정성 고체가 됩니다. 4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창의융합 사고 해가지고 석영의 녹는 점은 일정하지만 유리의 녹는 점은 일정하지 않다. 그 까닭이 뭐냐 했는데 이제 방금 얘기한 거죠. 석영은 결정, 그 다음에 유리는 비결정이기 때문에 예, 인력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석영은 입자 사이에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일정하니까 녹는 점이 일정. 하지만 유리는 불규칙하니까 약한 쪽부터 끊어져서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5페이지로 들어가서요. 이처럼 규칙적인 그 배열 구조를 갖는 그런 결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결정의 종류는요. 예, 결합의 종류, 입자 간에 그 고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분자 결정인데요. 분자 결정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걸 생각을 하면 되냐면 공유결합을 하는 분자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고체를 이루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때 공유결합에서 기억해야 할 거는 공유결합은 원자들 사이의 결합은 되게 강해요. 원자들 사이에 예, 결합은 굉장히 강하지만 분자를 이루고 나면 분자들의 힘은 비교적 약한 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분산력이라든가 쌍극자 간 힘 이런 거 저번에 배웠었죠. 근데 그런 힘이 원자 간의 결합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거고 또 뭐 이온 결합이나 아니면 금속 결합 이런 전기적 인력에 비해서도 약한 편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분자 결정은 비교적 분자들이 약한 힘으로 예, 고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얼음이나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볼 수 있는데요. 얼음은 H2O예요. H2O 분자를 형성하는 원자 간의 결합은 되게 강해요. 하지만 이런 H2O들이 쌓여서 고체를 만들 때 이 분자 사이의 힘은 비교적 약한 편인 거죠. 그래서 뭐 얼음이라든가 드라이 아이스, CO2요, 그다음에 나프탈렌, 아이오딘 이런 아이들 분자를 만들고 나서 그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다. 근데 이런 애들의 특징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니까 녹는 점이 낮은 애가 많아요. 물론 뭐 얼음 같은 경우 100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낮은 거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들이 뭐 800도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금속 같은 경우도 200도가 넘어가는 거에 비하면 고체치고는 녹는 점이 낮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전도성이 있으려면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이온이나 아니면 전자나 이런 아이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공유결합을 한다라는 건 공유결합을 통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그 원자들끼리 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도는 돌아다니는 전자가 없죠.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승화성은 다 알죠? 고체랑 기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분자 간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분자들이 뚝뚝뚝뚝 끊어지면서 그냥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승화성이 있는 물질 바로 드라이 아이스요. 여러분 베스킨 BBB에서 그 아이스크림 사고 얼마 이상 간다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나프탈렌은 아마 요즘은 많이 안 써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옷장 아니면 요즘은 화장실, 공중 화장실 같은데 이렇게 하얀 고체 달려있는 거 본 적 있을 텐데 그게 나프탈렌이고요. 몇 달 후에 가보면 그 걸려있던 거에 내용물이 없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승화했기 때문이고요. 아이오딘, 아이2 얘도 보라색 증기가 나오는 그런 승화성 물질입니다. 네, 그러면 교과서의 중간 45페이지 중간에 질문이 하나 있죠.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 분자에는 각각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했는데 H2O, 그 다음에 CO2예요. 분자 간의 힘 우리 배웠어요. 뭐 배웠냐면 쌍극자 간 힘, 그 다음에 분산력 배웠고 그 다음에 쌍극자 간 힘 중에서 유난히 크면 우리 수소결합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분산력은 어떠한 분자든 간에 다 가지고 있는 힘이니까 H2O든 CO2든 분산력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2는 무극성이니까 분산력밖에 없고, 그 다음에 H2O는 극성 분자이니까 쌍극자간 힘이 있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결정의 종류 중에 두 번째 결정 볼 텐데요. 이 두 번째 결정은 공유 결정 또는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해요. 근데 분자라고 하는 단위 없이 그냥 원자들이 계속 공유 결합을 하면서 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자들이 강한 공유 결합으로 그물처럼 연결되어 이루어진 고체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거 다이아몬드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가 기본이 이제 사면체를 쭉 이루면서 이렇게 그물처럼 강한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입니다. 얘는 분자의 그 단위가 없으니까 그냥 C라고 쓰죠. 네, 그다음에 흑연.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흑연인데요. 흑연은 좀 다이아몬드랑 달라요. 흑연은 이제 평면상으로 보면 모든 탄소가 이렇게 결합을 3개를 하고 있습니다. 3개를 하면서 육각형으로 평면을 이루고, 그 평면을 이룬 것들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흑연도 역시 C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C라고 쓰면 되고요. 석영은 SiO2라고 쓰는데 이거 분자 아닙니다. 규소와 산소 원자가 그물처럼 결합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1:2이기 때문에 SiO2라고 쓰는데 이것도 역시 원자 결정입니다.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녹유율이 매우 높고 단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모스 경도계에서 가장 강한 거 다이아몬드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물질 중에 제일 강한 게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전도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도 공유 결합하고 있으니까 전기를 흐를 수 없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전기를 흐르는 원자 결정도 있나 살펴볼 텐데요. 바로 이제 탄소의 그 결정들 중에 전기가 흐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탄소의 동소체는 같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이제 원소인데요. 구조가 달라서 서로 다른 물질인 걸 동소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의 동소체들 지금 한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다이아몬드 원자 결정이에요. 그래서 C. 흑연도 원자 결정이에요. 그래서 C. 근데 퓰러렌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분자예요. 분자 결정. 그래서 C 60. 얘는 60개 말고 더 많이 있는 애도 있어요.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 이것도 원자 결정이라서 C. 그 다음에 그래핀도 C. 원자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몰의 질량, 화학식량에 그램 붙이면 되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다 12g인데 바로 퓰러렌만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식에 들어있는 12 곱하기 60 해서 720이 되고요. 기본적인 모양 다이아몬드만 정사각형, 그 다음에 이제 정육각형, 정오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만 탄소가 기본적인 정사면체를 이루면서 결합 4개를 다 하고 있고요. 나머지 퓰러렌이나 흑연이나 탄소 나노튜브나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정오각형이나 정육각형이 기본 구조예요. 그 얘기는 탄소가 결합을 3개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 중에 전자 하나가 결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가 바로 전기 전도성이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흑연이 전기 전도성이 있거나 아니면 탄소 나노튜브, 그다음 요즘 각광받는 그래핀 이런 애들이 전기 전도성이 있는 이유가 바로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 다이아몬드 그물 구조 매우 단단하죠. 그 다음에 흑연은 층이 있어서 층들이 미끄러져요. 그래서 층상 구조, 그래서 연필심 같은 거 깎을 수 있는 거고요. 바로 전기가 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퓰러렌은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고요.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 관 모양, 강도 높고 전기 잘 통해요. 그 다음에 그래핀, 강도 높고 전기 잘 통해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5페이지에 맨 밑에 창의융합 사호 보면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둘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다이아몬드가 흑연보다 단단하냐? 바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다이아몬드는 그물처럼 연결된 그런, 그러니까 4개가 결합을 한 이런 거고, 흑연은 3개가 결합을 해서 층을 이루고 있고 그 층이 그냥 쌓여 있는데 이 층과 층 사이의 결합이 약해요. 그래서 층이 이제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교과서 46페이지 이제 결정의 종류 3번째로 들어가세요. 이온 결정. 이온 결정은 여러분도 이제 작년에 화학원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 다음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 근데 이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이루고 있는 힘 중에 상당히 강한 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핵에서 있는 핵력 다음으로 강한 힘이 전기적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강한 전기적 힘으로 붙어 있다. 그러니까 매우 녹는 점이 높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7, 800도 넘어가는 그런 100% 고체입니다. 여러분 상온 상압에서 100% 고체예요. 그래서 뭐 이온 결합 물질 내가 본 적도 없어. 뭐 CSCl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CS 금속, Cl 비금속이네. 그럼 이온 결합 물질이겠네. 그럼 이게 고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온 사이의 인력이 매우 강하므로 녹는 점이 높다. 그래서 다 고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산화마그네슘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이온이 있지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액체 상태나 수용액에서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죠. 그 다음에 단단해요. 결합력이 강하니까. 하지만 외부로부터 힘을 가하면 부서져요. 예를 들어서 그냥 소금 생각하면 돼요. 소금 만지면 되게 딱딱하죠. 그런데 그거 이렇게 망치로 부시면 부서지잖아요. 그 이유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고정된 위치에 결합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힘을 가하네요. 그러면 층이 일부가 밀리겠죠. 밀리다 보면 이 층과 이 층 사이에 같은 전기를 가지고 있는 이온이 이렇게 마주치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2층과 2층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부서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온 결정이 고체 상태에선 전기 없지만 안 통하지만 액체나 수용액에서 전기 흐르는 이유, 이온이 있는데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네요. 그런데 물에 녹이면 보통 우리 이거 헬이 옛날에는 이온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온이 이미 있는데 떨어진 거기 때문에 헬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합니다. 헬이 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애들이 각각 서로 반대 전극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액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죠. 전기적 인력을 극복하고 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게 돼서 전기가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속 결정 살펴볼게요. 사실 금속 결정은 금속 결합을 작년에 이제 아주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서 이제 모르겠는데, 이 금속 원자가 전자가 수가 1개 내지 2개인 애들은 원자가 전자를 잃고 금속 양이온들이 이렇게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이온들 사이엔 반발력이 있으니까 그 사이사이를 떨어져 나간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거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전기적 인력으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역시 전기적 인력, 녹는 점이 높은 편이겠죠. 단 이제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양이온만 고정되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녹는 점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액체인 금속이 있죠. 수은. 하지만 뭐 대부분 200도가 넘어가는 뭐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열 전도성과 그 다음 전기 전도성이 있고 특유의 광택을 나타내는 거, 이거 다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열을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동시켜 주고요. 그 다음 전기도 바로 자유전자가. 그 다음 특유의 광택, 전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합니다. 그 방출한 색깔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칼륨 구조, 지금 알루미늄 구조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양이온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금속 결정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전성과 연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얘는 양이온들은 고정되어 있지만 전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층을 밀어버리더라도 그 사이사이를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며 결합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층이 밀려요. 얇게 펴졌어요. 혹은 이렇게 층이 밀리면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성과 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금속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배운 4가지 분자결정, 원자결정, 이온결정 정리를 한번 표로 해보면요. 어떤 게 구성 입자냐, 그러니까 어떤 게 규칙적으로 쌓여서 고체를 이루고 있느냐. 분자결정은 분자가 규칙적으로 쌓여서, 그 다음에 원자결정은 원자가 규칙적으로 쌓여서, 그 다음에 이온결정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쌓여 있으면서, 그 다음에 금속결정은 양이온이 규칙적으로 쌓여 있는데 그 사이사이를 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연결시켜주고 있으니까 고체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 바로 그러한 입자 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따라서 바로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분자 간의 힘이 비교적 약한 편이니까 승화성이 있고, 원자 간의 공유결합이 매우 강하니까 매우 단단하고 녹는점이 매우 높은, 그 다음에 이온결합이나 금속결합도 역시 녹는점과 끓는 점이 높은, 하지만 떨어져 나가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이런 특징인 거죠. 그래서 녹는 점과 입자 간의 힘이 작용하는 건 연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 문제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물질은 어떤 결정에 속하냐? 일단 원소 교호를 보고 얘가 금속에 속하는 애인지 비금속에 속하는 애인지 여러분이 구별하면 됩니다. KCl 이거 하나는 금속, 비금속이네요. 그럼 이온 결정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SiO2 우리 여러 번 반복했어요. SiO2는 Si 비금속이고요. O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분자 결정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요. 이거 원자 결정이에요. 얘가 석영이든 아니면 유리든, 그러니까 고체 결정이, 그러니까 결정성 고체든 아니면 비결정성 고체든 SiO2는 분자가 아니라 원자들이 결합했는데 1대2이기 때문에 SiO2라고 쓰는 거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2, 이거 비금속이네요. 이거 아이오딘이요. 분자 결정에서 대표적인 예로 나왔었죠. 그 다음에 구리, 이거 금속 결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온 결정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무슨 결합?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금속 결합은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 이제 47페이지로 들어가서요. 여기는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고체 결정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런 결정은 일정한 모양,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결정의 일정한 배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결정의 구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 구조란 결정성 고체에서 결정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서 특정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 그래서 결정, 소금 결정, 혹시 얼음 결정 이런 얘기가 바로 규칙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다른 말로는 결정 격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격자가 이렇게 격자무늬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런 거 격자무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정한 배열을 가지고 있는 결정 격자를 얘기하고, 단위 격자, 단위 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결정 구조가 이렇게 덩어리가 크게 있는데 이게 계속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가장 작은 단위, 이것을 바로 단위 격자, 단위 세포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육각, 육면체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얘가 바로 단위 격자, 단위 세포인 거고요. 보통 단위 세포 속에 입자 수가 몇 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를 들어 단위 세포가 이렇게 정육면체예요. 그리고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이렇게 입자들이 하나씩 배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육면체 꼭지점이니까 8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느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꼭지점은 그 옆에 있는 다른 격자와 공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교과서에 안 써 있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좀 써볼까요? 보통 그래서 단위세포 안에 있는 입자수를 n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단위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단위세포 안에 가장 중심에 있어요. 이거 채심이라고 해요.
체심에 있는 애는 어차피 다른 단위세포와 공유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체심에 있는 건 그냥 1로 세라. 하나가 있으면 하나로 세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면심이요. 면심은 면의 중심에 만약에 입자가 있어요. 그럼 단위세포가 이렇게 하나가 위로 쌓여 있다면 얘는 위에 있는 애랑 아래 있는 애랑 사이에 공유되어 있죠. 그래서 면심에 있는 입자가 있다면 2로 나눠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에 있어요. 모서리에 있다라는 건 이렇게 단위세포 2개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입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입자는 옆에 있는 애 2개하고 이 위에도 한 층이 더 쌓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4개와 공유되어 있으니까 모서리에 있는 애는 4로 나눠라. 그 다음에 꼭지점은 이제 이런 게 하나가 더 쌓여 있는 거죠. 선생님 지금 그림 좀 되게 이상하게 그렸는데 얘예요. 얘는 여기 있는 애, 그 다음에 위아래, 그 다음에 이렇게 앞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은 평면에 4개의 단위세포, 그 다음에 그 위층에 또 4개의 단위세포랑 공유되어 있으니까 꼭지점에 있는 애 수는 센 다음에 8로 나눠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47페이지에 만들기 해보기가 있는데요. 단위격자 만들기 이거 직접 해보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8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지금 48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47페이지에 단위세포 중에 가장 간단한 세포로 단순 입방 구조가 나오고 있네요. 단순 입방 구조는 그냥 정육면체가 계속 쌓여 있고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입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이런 가장 단순하게 쌓여 있는 형태, 이걸 단순 입방 구조라고 하고, 예를 들어 폴로늄 같은 금속이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단위세포 안에 들어있는 실제 입자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단위세포의 꼭지점에만 입자가 있죠. 그런데 이 꼭지점 볼게요. 이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위에 있는 하나, 둘, 셋, 넷하고도 공유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꼭지점이 8개인데 각각의 꼭지점은 8개의 다른 단위세포랑 공유되어 있으니까 8로 나눠서 단위세포당 입자수가 1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로 들어가면 면심 입방 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면심 입방 구조라고 하는 건 단위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꼭지점에는 당연히 하나씩 있고요. 6개의 면의 중심에도 이렇게 입자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굴이나 알루미늄 같은 아이들이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문제에는 이 그림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꼭지점, 그 다음에 요 반으로 원형인데 반으로 딱 잘리네. 얘가 어디에 있길래 도대체 단위세포를 자르면 이렇게 나왔을까요? 바로 면의 중심에 있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해야 되는데 단위세포당 입자수 찾아라 하면 일단 꼭지점이 8개가 있는데 8개는 8로 나누고요. 면심은 어떻다고요? 면심은 이게 지금 잘 안 보일 텐데요. 요거 위랑 아래랑에 겹쳐 있죠. 그러니까 면심에 있는 6개의 그런 입자는 위에 있는 다른 면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2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수가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체심 입방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정육면체가 쌓여 있는데 정육면체의 꼭지점과 정육면체의 중심에 입자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 이거 보니까 일족 금속들이네요. 이런 아이들이 바로 이러한 체심 입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보세요. 꼭지점에 있으니까 잘려 있고요. 온전한 입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어디 들어있어요? 이렇게 다른 단위세포랑 공유되지 않고 잘린 게 하나도 없이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체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심 입방 구조에 들어있는 단위 입자수를 세라면 꼭지점에 8, 그 다음에 8로 나눈 다음에 체심에 있는 애는 오로지 올 곳이 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2라고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온 결정도 결정 구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온 결정 구조에는 염화나트륨형 구조, 그 다음에 염화세슘형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염화나트륨의 구조 같은 경우는 나트륨과
이제 염화 이온이 각각 교대로 쌓여 있는 건데요. 지금 초록색이 CL이고요. 노란색이 Na이온. 초록색만 보세요. 초록색. 그럼 초록색 어때요? 지금 어떤 모양으로 쌓여 있죠? 꼭지점에 있고, 그다음 또 어디 있어요? 면심에 있어요. 그래서 CL만 보면 면심 입방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노란색만 볼게요. 노란색. 노란색은 좀 이상하게 생긴 것 같은데 노란색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지금 단위세포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도 지금 어때요? 꼭지점과 면심에 있죠. 그래서 지금 염화 나트륨은 면심 입방 구조 두 개가 겹쳐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단위 격자 안에 총 나트륨과 CL이 각각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거 일일이 다 세도 되지만 다 세면 뭐 어떻게 될까요? 뭐 다 세도 되지만 Na 같은 경우 다 세도 되지만 NaCl 둘 다 면심 입방 구조니까 면심 입방 구조 뭐 다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꼭지점과 면에 있는 거죠. 면에. 그래서 뭐 8분의 8 플러스 2분의 6 해가지고 4. 그 다음 CL도 역시 면심입방이니까 4. 그래서 4대 4예요. 그러니까 1대 1. 그래서 NaCl이 되는 거고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트륨 이온을 가장 가까이에서 둘러싸고 있는 염화 이온이 몇 개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얘 지금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을 둘러싸고 있는 염화 이온 어디 있나요? 위아래. 그다음에 앞뒤, 양옆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각각 6개 나트륨 이온이 6개의 염화 이온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염화 이온도 6개의 나트륨에 의해서 둘러싸인 그런 구조입니다. 이걸 보통 뭐 배위수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알 필요는 없고 문제에는 몇 개로 둘러싸여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입니다. 네, 반면에 염화 세슘형 구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염화 세슘형 구조는 지금 뭐 옛날 책에는 체심 입방 구조라고 나오기도 했는데요. 보통 뭐 면심 입방이니 체심 입방이니라고 하는 건 같은 원자들끼리 쭉 쌓여 있는 구조를 말하는 얘기고요. 염화 세슘의 구조는 지금 CL이 초록색인데요. 초록색 한번 보세요. 단순 입방이에요. 단순 입방. 그 다음에 좀 엇갈려서 있는 빨간 세슘. 이것도 단순 입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입방과 단순 입방이 이렇게 마치 채심처럼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단순 입방 단위 격자 내 이온수가 어떻게 되냐? 이거 단위 격자. 여기서 CL이 꼭지점에만 있으니까 8로 나눠서 1. 그 다음에 CS 1. 이렇게 해서 1대1. 혹은 단순 입방 구조니까 8분의 8 해가지고 한 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도 역시 세슘 이온이 몇 개의 염화 이온에 둘러싸여 있느냐 혹은 염화 이온은 몇 개의 세슘 이온에 둘러싸여 있느냐 해서 배위수 물어보는 거 있는데 이건 되게 간단하죠. 이것만 생각하면 세슘을 둘러싸고 있는 염화 이온 8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온결합 결정에서의 구조도 염화 나트륨형, 염화 세슘형 이런 것도 간혹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8페이지의 창의융합 문제를 한번 볼까요? 면심 입방 구조와 체심 입방 구조 어느 거가 더 촘촘하냐? 이제 이런 것 중에 사실은 뭐 논술 문제나 이런 것 중에 밀도 구하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자 단위세포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뭐 가로가 A고 세로가 B고 뭐 대각선 구해가지고 밀도 구하라. 그래서 누가 더 촘촘하냐 하고 물어보는 거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 그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피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면심 입방 구조예요. 면심 입방 구조는 이제 또 이렇게 생겼고 여기 면마다 하나씩 입자들이 더 있는 거고 체심 입방 구조는 똑같은 부피라고 칠게요. 똑같은 단위세포가 있는데 체심에 이렇게 더 있어요. 그럼 입자수 계산하면 면심 입방 구조는 입자수가 꼭지점에 8개에다가 면심에 6개니까
4개의 입자수를 가지는 데 비해서 채심 입방은 8분의 8, 그 다음에 채심의 하나, 그래서 2개. 물론 이제 부피 차이가 실제로는 있겠지만 이렇게 단위 입자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더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는, 그래서 점유율이 높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방 구조가 점유율이 좀 더 큰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채심 입방 구조의 예로 일족 금속들 나왔었던 거 기억을 하고 있나요? 채심 입방의 예로 그 리튬이나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 얘기를 하는데, 왜 일족 금속들의 특징이 그런 게 있죠. 칼로 쉽게 잘린다. 그게 약간 이런 것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구조. 그 다음에 또 뭐 일족 같은 경우는 같은 족에 있는,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 있는 다른 원소에 비해서 이제 크기는 크고 질량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밀도가 좀 작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제 핵심 개념 확인하고 이제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49페이지의 핵심 개념 확인하기 한번 볼게요. 고체 결정 구조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가장 작은 구조, 가장 작은 단위, 바로 단위 세포, 단위 격자라고 하죠. 결정 구조의 종류를 2가지 써봐라 했는데 우리 뭐 단순 입방 배웠고요. 우리 3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그 다음에 면심 입방, 그 다음에 채심 입방 이런 거 배웠고요. 이런 이름이 중요하다기보다 여러분들이 결정 구조 쌓인 모습을 보고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림으로 연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